자, 지난 시간에 이제 금융위기, 또다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이제, 그림자 금융은행에 이제 그림자 은행을 조심해야 된다. 일반적인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는 안전망을 잘 구축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준비 못한, 허를 찔리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자 은행, 소위 이제 그 상업은행이 아닌 투자은행이라든지, 그런 기타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마불사, 우리 금융위기에서 한번 경험을 했고, 금융안전망을 차원에서 대마불사라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대마불사가 되면, 그 소위 불사할 수 있는 대마 정도가 되면 이 도덕적 해이나 뭐 역선택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 특히 이제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하더라. 그런 행동 자체가 금융위기를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대마불사할 만큼 큰 금융기관을 안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제한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한 위험 감수를 줄인다라는 거죠. 뭐 어쨌든 이제 규모에 대한 어느 정도 정책이 있다 그러면 정책이 있어가지고 규모를 그 뭐 제한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규모를 제한을 못했다고 하면 뭔가 하면 이 큰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이제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감시를 하면서 막아야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원하고, 과도한 위험을 취하는 그 행동이라는 것을 쉽게 말해서 파생금융 상품이랄까, 아니면 이제 부도 확률이 높은 위험 부분에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거는 뭐 개인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서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세계적인 금융위기라는 것은 사실은 위험도가 높은 개인한테 많이 투자를 해준 겁니다. 해줘가지고 부도가 난 것이고, 뭐 우리나라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작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국은 금융위기, 그러니까 뱅킹 크라이시스까지 간 것은 소위 대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대우그룹 같은 대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뭐 뱅킹, 제일은행 등 은행들이 이제 무너진 거죠. 그런 것은 이제 뭐 어떻게 봐가지고는 이제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대출해 줬다, 아니면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다 라는 차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규제도 뭐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규제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맡기라는 주의인데, 금융에 대해서만은 안 그렇습니다. 금융에 대해 가지고는 규제를 잘 해라라는, 그리고 규제를 엄격하게 하라라는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것은 사적 제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개인 기업들이 은행이라고 보면 그거는 뭐 사기업인 셈입니다. 사기업이 운영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종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엄격하게 하자라는 주의고, 그러면 규제가 더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 금융제도 규제 장치를 잘 운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하고 다른 것이, 그러니까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백약이 무효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터진다는 것은 뭔가 아무리 감시 감독을,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건전하게 감시 감독을 잘하고 규제를 했더라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거의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금융위기와 같은 큰 충격이 생기면 아무리 건실한 금융기관도 다 그냥 뭐 유동성 부족 아니면 거의 부도가 나는 지경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나는 것을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게 제일 최우선이죠. 그런 것은 이제 거시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미시적인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보다는, 감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이 거시적인 감독, 그것도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거시적인 감독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뭐 거품 같은 게 안 생겨야 되는 겁니다. 다 거품이라는 거죠. 시장을 보면 다 거품입니다. 그게 부동산의 거품이든지 주식 가격의 거품이든지, 거품이 생겼다가 꺼지면서 금융위기가 다 발생하는 겁니다. 아니면 환율의 거품이라든지 아니면 국채 가격의 거품이라든지 다 거품인 거죠.
그러니까 그 거품이 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뭐 하나의 축이지만 그것 가지고 다 해결 안 되는 것이 이 거시 부분에서의 거품이 생기는 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막아야지 금융위기가 안 생기는 거죠.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이 건전한 금융기관이란 것은 유지가 안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그 시점 관점에서 금융위기를 예방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뭐 요즘에도 뭔가 하면 지금 이제 뭐 주가, 세계적으로 주가 아니면 부동산 가격, 그 다음에 더 나아가지고 또 뭐 이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품이 아니냐라는 논쟁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이게 만약에 진짜 거품이었다 그러면 꺼지는 거죠. 오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꺼질 때가 무섭다는 얘기죠. 꺼지면서 그게 바로 금융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게 이 소위 양적 완화를 바탕으로 한 굉장히 루즈한 금융정책을 잘 뭔가 하면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잘 가져가야 되는 거죠. 까딱 잘못하면 이게 거품이 꺼지면서 뭔가 하면 전 세계가 금융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런 차원의 문제인 셈입니다. 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럽의 국가 부채 위기, 이제 새로운 금융위기죠. 이 선진국도 금융위기를 겪더라 라면서 이제 시작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였습니다. 금융위기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달아 가지고 유럽 국가들의 국가 부채 위기, 그래서 픽스의 나라들, 4개 나라들이 거의 국가 부채, 국채가 거의 부도 지경에 빠졌습니다. 기술적으로 부도까지는 안 갔지만 거의 부도 지경에 빠지면서 유럽이 굉장히 곤욕을 겪었죠. 그래서 유럽의 또 다른 이제 금융위기였습니다. 아마 이걸 보니까 이제 선진국 금융위기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개도국 금융위기는 다 외환 고갈입니다. 외환 보유고 고갈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다 외환 보유고 고갈로 나타나는데, 이 선진국의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같이 자산가격 폭락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부도가 나는, 아니면 유럽같이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국가가 부도가 나는. 그러니까 국가 부도가 난다는 것은 국가 부채는 뭔가 하면 만기가 돌아오면 그걸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 부도입니다. 보통은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만큼 다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갚습니다. 롤오버라 그러는데, 그 롤오버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다. 그러면 이제 그게 국가 부도고, 국가 부도 지경이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되는 셈이죠. 그리스로 상징되는, 사실은 그리스가 피크를 쳤는데, 그 전에 이제 발생한 게 그 아일랜드, 그 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 픽스라고만, P는 포르투갈, I는 아일랜드, G는 그리스, S는 스페인, 이렇게 4나라를 그 통칭해가지고 픽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가 4번째 순서로도 4번째고 가장 크게 발생했죠. 그리스 국가 부채는 정부 부채가 증가하였고 수년 동안 자산의 재정 상태를 잘못 보고하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러니까 뭐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 수준은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정도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속사정은 안 그렇더라라는 이야기죠. 시장에서 그리스가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을 우려하자. 그러니까 채무를 갚는 것을, 채무 상환을 불이행한다. 이게 좀 말이 잘못됐는데, 채무의 상환, 갚는 것을 이행하지 못한다. 불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면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 채권의 등급이 강등되면서, 그러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 등급을 매는데 제일 좋은 게 트리플 A죠. 그 다음에 AA 플러스, AA 제로, AA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싱글 A, 싱글 A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그 다음에 트리플 B, 그 다음에 더블 B, 이런 등급을 가지고, 이 등급이 강등되면서 채권 가격은 하락했다. 그렇죠?
채권 가격,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그 국채의 만기 수익률, 소위 이자율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주 높은 이자를 줘야지만이 그 채권이 팔린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채권을 발행했을 때 채권 가격이 굉장히 시장에서는 싸게 밖에 안 팔린다. 엄청나게 깎아가지고 팔아야지 팔린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는 이제 가다 못해가지고 그렇게 되다가 더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아예 안 팔리는 겁니다. 아무리 깎아줘도 안 팔리는 겁니다. 저거 그냥 종이 쪽인데 저걸 왜 사? 안 산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국가 소위 부도 상태. 그러니까 국채발 국가 부도의 과정인 겁니다. 국채발 국가 부도 과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의 만기 수익률, 이자율이, 국채의 만기 수익률로 나타낸 그 나라 이자율이 급등하면서 그 나라 채권의 만기, 소위 롤오버가 잘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자, 이게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자, 이것의 파장이 어떤 정도냐, 그러면 이게 문제가, 그럼 그리스 한 나라의 문제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 이외의 다른 나라까지도 이 파장이 굉장히 커진다. 왜냐하면 많은 유럽 은행들이 그리스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가지고 있던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채권 가격이 절반이 된다 그러면 그 채권을 보유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채권 부분에서의 자산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뭔가 하면 뭐 많은 그리스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 같은 경우는 부도까지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파산으로 한 발 다가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그냥 이 나라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망하든 놔둬 라고 하는데, 그럼 그 나라 하나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채권을 가지고 있는 국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유럽 은행들도 부도가 나는 거죠.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 그러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럽에서 돈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독일 은행들이죠. 그 다음에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선진국 은행들이 따라서 뭔가 하면 파산에까지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 위반자들은 은행들이 파산해서 신용경색과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가지고 이것을 뭔가 하면 그리스 채권을 파산을 시키지 않고 파산을 안 시키고 이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조정을 하는 것은 사실 뭔가 하면 파산 처리해버리면 그냥 되는데 파산 처리를 안 하고 조정을 하면서 일부만 갚는 걸로 해가지고 소위 채무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리스가 이런 사태를 당장 부도가 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는 국가 단위로 이제 많은 돈을 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의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구제를 하죠. 유럽 중앙은행들과 재정기보다 건전한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의 적극적인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 부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은 IMF죠. 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기금이 이런 기능을 하는데 그리스도 사실 국제통화기금의 문을 두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는 안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안 해준 것이 국제통화기금의 용도라는 것은 그냥 개도국 금융위기에 대한 용도지 유럽 선진국 너희들끼리 사고가 났는데 그걸 우리가 돈 왜 주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그리스 부도 정도의 액수는 국제통화기금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규모의 액수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는 안 한다. 유럽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그러니까 이제 유럽 내 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개입하면서 대출을 제공해 주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제일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 ECB, 유럽 센트럴 뱅크. 유럽은 이제 유로를 통해 가지고 영국하고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통화를 쓴다는 것은 결국은 동일한 통화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ECB라고 해가지고 유럽 중앙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각국의 개별적인 중앙은행도 있지만 그걸 통합해가 유로를 쓰는 전체 나라를 통합하는 중앙은행으로 ECB가 있는데 이제 ECB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 각국 은행들이
각국 정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여기다 대출 제공했죠. 실제 뭐 각국 정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일 압도적인 많은 돈을 대출해 준 것은 독일입니다. 독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정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정도죠. 그래서 이런 대출 덕에 그리스가 자신의 재정 상태를 뭐 향상시킬 수 있었는데, 대신에 이 향상시키는 데 대한 대가로 뭔가 하면 엄격한 조치를 시행해야 된다는 조건이 부과됐습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야기죠.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리고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제도라든지 구조를 다 바꾸라 하는 거죠. 그런 조건 하에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데, 그런 이제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뭔가 하면 국채가 많다는 이야기는, 국가 부채가 많다는 이야기는 재정 적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정 적자. 재정 적자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재정 적자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재정 적자를 없애려고 그러면 결국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겁니다. 뭐 이 판에 세금을 늘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키포인트는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은 지출하는 데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뭔가 하면 뭐 이 공무원을 줄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사업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이 뭔가 하면 최소한 균형은 되도록 하라. 이제 그 조건 하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금을 제공하는 국가의 납세자들은 이런 재정 지원에 불만이 없고, 그리스 국민들은 엄격한 조치에 붕괴해서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이 엄격한 조치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공무원을 줄이고, 그 다음에 복지 지출을 줄이고, 그 다음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다 줄어들고,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면 못 살겠다. 그러고 폭동 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국민들은 이제 붕괴를 하고, 그러나 돈을 제공해주는 나라 국민들도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프랑스, 특히 이제 독일, 네덜란드가 심한데, 왜 우리가 그리스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느냐? 라고 이제 국민들은 붕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뭔가 하면 이 따뜻한 햇빛에 뭔가 하면 농땡이 부르고 있는 저 나라 국민들한테, 우리 독일이나 그 네덜란드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이 절약을 하고 근면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소득은 높지만 뭔가 하면 사는 거는 굉장히 근면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저런 게으른 배짱이한테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낸 세금을 왜 주냐? 라는 식으로 이제 불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 다 불만이죠. 주는 나라 국민도 불만이고, 받는 나라 국민도 이거 돈 주면서 뭔가 하면 우리 보고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라고 이제 불만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어떻게든 전체가 망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체가 망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자금을 제공한 나라 납세자들도 사실은 이걸 안 쓰면 자기 나라 금융기관들도 부도가 나면서 자기 나라들도 그 이제 금융위기에 파편에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맞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 국민들도 이런 조치를 안 한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면서, 안 되면 완전히 부도가 난다 그러면 그냥 더 못 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뭔가 하면 서서히 타협을 하면서 이 문제가 조금씩 해결은 됐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다 해결됐다고 못 보죠. 근데 이제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불은 껐다 정도죠. 문제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 경우에, 그리스가 채무를 불이행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거는 이미 발생했고, 뒤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제일 큰 문제가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도 그 뒤를 잇지 않을까라고 뭔가 하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국가 부채가 많은 나라가 이탈리아였어요. 이탈리아였고, 이탈리아가 항상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나라 스타일 본 거래요. 정치 시스템도 그렇고 나라 스타일 보면 이 상습적으로 부도가 나는 나라, 아니면 항상 부도 위험이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은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제일 큰 재앙입니다. 이탈리아가 터진다 그러면 그건 감당이 안 돼요. 그리스만 해도 그래도 규모가 적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감당을 할 수 있는데,
이탈리아까지 터져버리면 그 다음에 이거는 전 세계가 진짜 그 재앙을 다 맞는 그런 정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이 이탈리아, 그리스를 어떻게 이 봉합함으로써 이탈리아까지 불이 번지지는 않도록 어쨌든 겨우 막기는 막았습니다. 막기는 막았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 그 불은 껐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뭔가 하면 그 속에 이 불씨는 잔재되어 있습니다. 잔재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 잔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탈리아는 아직도 뭔가 하면 지금 또 최근에도 뭔가 하면 계속 그 다음 금융위기는 이탈리아다라는 식으로 뭔가 하면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국가의 부채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금융위기가 생겼다. 결국은 이 금융위기는 나라별로 스타일이 다른데 아까 말한 대로 거품이라는 거죠. 거품과 과소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거품과 과소비. 그 나라 수준에 비해 가지고 과소비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품이 생긴다 그러면 과소비를 하는 거죠. 거품이 생긴다 그러면 내가 내 재산보다 뭔가 재산이 훨씬 더 많은 걸로 되는 거죠. 그러면 재산이 많으면 더 많이 쓰겠죠. 그런데 그 재산 가치가 원위치가 되면 그때는 이제 금융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국가부채도 마찬가지죠. 국가부채가 많이 쌓였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많이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써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많이 쓰면 그 다음에 국가 부도가 나는 거죠. 그게 이제 또 다른 금융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위기가 나더라라는 것은 실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좀 봉합은 됐지만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여전히 이 위험선상에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선상에 있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는 뭐 아직은 이제 뭐 수준으로 봐가지고는 뭐 훨씬 이제 낮은 수준입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의 비중을 본다 그러면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낮은 수준이었는데 늘기 시작하면 또 갑자기 늘어요.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이거는 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고 해가지고 뭐 안심할 건 아니죠. 그러니까 더 높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거죠. 올바른 거고, 빚을 많이 지고 있다는 것이 전혀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상이 이제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 금융위기가 왜 생기느냐? 국가 부채를 보면 돼 있는데, 2006년 대비 2011년에 보면 제일 많이 늘은 나라. 어쨌든 주황색인데 제일 높은 나라가 그리스죠.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은 나라가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런 나라죠. 다 높죠. 높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지는 겁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많이 늘어요. 40에서 70 정도라면 우리나라가 지금 40, 50 정도입니다. 40에서 이 정도까지 갔는데 스페인도 금융위기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라고 해가지고 안심할 수준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안심하고 있을 건 아니란 이야기죠. 뭐 몇 년 안 돼가 갑자기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죠. 여기는 좀 심한 정도고 뭐 이랬죠. 이러나 아일랜드 같은 경우 보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확 넣는 겁니다. 몇 년 안 걸렸죠. 이게 5년 만에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이제 픽스, 이 네 나라들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까지 뛰어가지고 5나라가 될 뻔했는데 일단 4나라로 불은 끄긴 껐습니다. 끄긴 껐는데 그 다음에도 여전히 지금 세계적으로 이게 이쪽 수준이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이게 안 떨어졌어요. 이 상태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항상 다시 불씨는 살아있다라는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점입니다. 자, 이상이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질문. 자, 질문이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은 19장. 소비 및 투자의 미시경제적 기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9판까지는 이게 앞에 있었는데 이게 뒤로 가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1990년대 이후에
사실은 거시경제학에 추가가 된 챕터들인데, 소위 이제 거시경제학은 거시적으로 분석을 했다가 소위 모형으로 국가경제 전체를 분석을 했죠. 분석을 했는데 그 각 모형의 각 파트별로 훨씬 더 이제 미시경제학적으로 더 분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미시하고 거시 뭐 통합이다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트를 본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양대 파트라는 것이 소비하고 투자죠.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죠. 그런데 뭐 G는 정부 지출이니까 이거는 뭐 이 분석할 게 아니라 그냥 정책적인 변수고, 그 다음에 NX는 이제 순수출인데 이거는 이제 국제 금융론에서 아마 다룰 겁니다. 다룰 것이고,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거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여기서 많이 분석된 것은 첫 번째 있는 소비하고 투자입니다. 과연 소비 함수가 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뭔가 하면 조금 더 현실적인 소비 함수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투자 함수도 왜 투자 함수가 우리가 본 그냥 이자율의 함수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자율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이자율 이외에 어떤 함수들이 또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보던 것이 이제 19장입니다. 자, 실제 이게 이제 9판까지는 19장이 사실은 이게 두 챕터였습니다. 소비가 한 챕터고, 그 다음 투자가 한 챕터인데, 그 두 챕터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은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누가 물었는데, 그 경기 변동론, 그게 이제 정식 챕터에 있다가 지금 이제 뒤로 밀렸습니다. 밀렸다는 것은, 부록으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옛날에 비해 가지고는 중요성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에 비해 가지고는 거시경제학은 변화가 많습니다. 변화가 많은데, 이제 미시경제학은 진짜 상당히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것이 별 변화가 있을 게 없는데, 거시경제학은 이제 국가경제, 세계경제라는 것은 뭐 기술도 바뀌고 산업도 바뀌면서 상당한 변화를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반영해 가지고 이제 이런 교과서 내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되는 19장 소비 투자를 에 대해서 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은 사실은 두 장을 합쳤기 때문에 거의 완전히 두 개로, 거의 분리되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그 중에서 소비 부분만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소비 부분만 보게 될 건데, 자, 소비 학습할 내용은 뭐 간단하게 보면 5가지입니다. 5개의 소비 함수입니다. 소비에 관한 다음과 같은 가장 탁월한 업적을 소개할 것이다 하면서 5개입니다. 자, 첫 번째 케인즈의 소비 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딜리아니의 소비 함수, 세 번째 프리드만의 소비 함수, 네 번째 홀의 소비 함수, 5번째 레입슨의 소비 함수. 이렇게 5개입니다. 케인즈의 소비 함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보는 그 함수죠. 그 다음에 모딜리아니의 소비 함수는 우리가 평생소득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리드만의 소비 함수는 항상소득 가설, 그 다음에 홀의 확률 보행 가설, 그 다음에 레입슨의 뭐 소비 이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소비에 대한 아이디어인데, 소비는 즉각적 만족의 표출이다 라는 걸로 소비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소비 함수 또는 소비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뭐 학습할 용어로서는 뭐 이런 용어들입니다. 뭐 감가상각, 뭐 이건 이미 안 배웠죠. 금융제약, 법인세, 이건 뭐 이런 건 다 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생애소득가설, 소비, 순투자, 시간적으로 불일치하는 선호, 실질자본 비용, 일시소득, 차용제약, 토빈의 Q, 투자세액공제, 투자의 신고접화 모형, 평균 소비 성향, 한계 소비 성향, 항상소득, 항상소득가설, 확률보행, 이런 겁니다. 소비하고 투자가 섞였는데,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감가상각, 금융제약, 법인세, 아니죠. 금융제약은 아닙니다. 금융제만 아니네. 감가상각, 법인세, 투자, 실질자본 비용, 차용제약, 토빈Q, 투자세액공제,
투자의 신고정 악화 모형 이런 것들이 투자에 대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이제 소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용어들을 이제 듣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비 함수. 케인즈의 소비 함수.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본 그 소비 함수입니다. 소비 함수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죠. 뭐 케인즈의 소비 함수라는 것은 뭐 우리가 수식으로 뭐 그렇죠. 다음 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케인즈의 소비 함수입니다. C는 C바 더하기 CY. 요 C는 우리가 한계 소비 성향이죠. 한계 소비 성향에다가 Y. 이 Y가 뭐 가처분 소득이라고 해야 되겠죠. 세금이 있다 그러면 Y 빼기 T가 되는 Y입니다. 가처분 소득.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케인즈의 소비 함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형에서 본 케인즈의 이 소비 함수라는 것은 실제 케인즈가 저런 식으로 함수로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케인즈는 소위 일반 이론이라는 책에 그냥 말로만 줄줄줄 써놨는데 그걸 이제 후대 학자들이 저런 식으로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케인즈가 일반 이론 책에다가 어떻게 말로 적어놨냐 그러면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용어인 거죠. 한계 소비 성향, 즉 소득이 한 단위 늘었을 때 소비가 얼마가 느냐 그러면 소득이 1 늘었을 때 소비는 0과 1 사이에 늘 것이죠. 0.5가 늘 수 있고 뭐 0.8이 늘 수가 있고 0.2가 늘 수가 있고 어쨌든 0과 1 사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경우는 0도 포함할 겁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는 1도 포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경우에는 그 사이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소득이 있는데 소득 는 것보다 더 소비가 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소득이 늘어났는데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소비가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겁니다. 돈이 더 생겼으면 좀 더 쓴다. 조금은 더 쓸 거라는 이야기죠. 조금은 더 쓸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많이 써도 늘은 거 다 쓰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 정도. 그런 정도로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소위 한계 소비 성향,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이라는 것은 소득 1단위 늘었을 때 한계적으로 더 늘어난 소비는 0과 1 사이다 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케인즈의 추측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케인즈의 추측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추측을 바탕으로 우리가 끌어내는 임플리케이션은 이겁니다. 평균 소비 성향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하락한다. 자, 이제 한 점프가 돼가지고 이제 과연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케인즈의 소비 함수가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자, 이까지는 1번은 뭐 다들 긍정함죠. 다들 뭐 별 불만이 없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동의를 하겠죠. 동의를 하는데 1번을 동의하고 나면 이제 문제가 2번이 발생하는 겁니다. 평균 소비 성향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하락한다.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것은 소득분의 소비입니다. 소득분의 소비. 이거는 MPC는 한계 소비 성향이죠. 소득 한 단위 늘었을 때 소비가 더 하는 부분이고 평균 소비 성향은 총 소득분의 소비의 비율이죠. 그런데 이거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하락한다. 이걸 맞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문제인데 이걸 이제 뒤에 다시 더 설명을 하죠. 어쨌든 자, 이런 게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케인즈가 이제 뭐 이런 추측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득은 소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비를 결정하는 설명하는 변수로서 뭔가 하면 제일 첫 번째가 소득이다. 그렇죠. 뭐 그 외에 여러 요인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있을 거지만 그래도 첫 번째는 소득이다라는 데 돼가지고도 별 사람들이 다 대부분 동의를 하죠. 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이것이 이제 케인즈의 추측입니다. 케인즈 추측인데 특히 1번, 3번은 뭐 거의 이론은 이제 없이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2번은 1번의 결과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조금 문제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라고 보면 케인즈 소비 함수가 이거라고 이야기했죠. 이거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서 요 C가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계 소비 성향. 그러니까 소비
케인즈 소비 함수를, 케인즈의 소비 생각을 뭔가 하면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C는 소득의 이 MPC다. 그러니까 소득 한 달에 늘면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소비 비율이, 소비의 프랙션이 있겠죠.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이 바로 한기 소비 성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이게 1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하면 이걸 장기적으로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로직으로 본다 그러면, 이 Y가 0일 때도 사람이 소비는 0이 아니다. 라는 거죠. 소비가 0이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도 소비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받든지, 그러니까 이전 지출을 받는다든지 어떻게든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0인 사람도 다들 소비를 하고 사는 건 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C 방법입니다. 최소 생계비 경우는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국가에서 주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나라,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는 국가에서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그냥 지역사회에서 그냥 상호 부조로 뭔가 하면 다들 도와주면서 살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C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식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수평축이 소득이고 수직축이 소비죠. 소비인데 이걸 식의 그래프로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렇게 그린다는 것은 이 수직축의 절편은 C바가 되고, 수직축의 절편이라는 것은 Y가 0일 때죠. 그죠? Y가 0일 때는 이건 없으니까 C는 C바가 되죠. 그리고 C바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 선, 이거의 기울기가 바로 MPC, 스몰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울기의 범위가 어디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죠. MPC는 0과 1 사이다. 라는 것은 기울기는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그러나 45도보다는 완만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MPC가 1이다 그러면 이 기울기가 45도가 됩니다. 45도가 되는데 그거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작다는 것은 그보다 완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5도보다는 완만한 이런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개인적인 소비 함수인데, 여기서 이제 2번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고전에 이제 여기서 한번 더 설명하면, 이 기울기가 MPC다라는 이야기는, 이 기울기라는 것은 이게 1로 갔을 때, 수평축에서 1로 갔을 때 수직축이 올라가는 높이가 바로 이 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MPC가 된다라는 거죠. 요 C가 바로 요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MPC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2번을 설명하겠습니다. 2번. 자, 중요한 포인트인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소득에서 저축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그래서 APC는 하락한다. 여기서 APC, 평균 소비 성향을 보자라는 겁니다. 한계 소비 성향은 요 스몰 C죠. 요게 기울기입니다. 딱 고정되어 있죠. 한계 소비 성향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평균 소비 성향은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난다. 그런데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것은 Y분의 C죠. Y분의 C라는 것은, 자, 각 Y 포인트에서 여기서, 자, 예를 들어가지고, Y가 이때, EY일 때 평균 소비 성향이 얼마냐? 그림에서 그러면, Y가 이때 소비는 요 높이가 되죠. 요 높이. 그러니까 요 선상인 거죠. 그죠? 이게 소비 함수니까 그때 소비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Y가 이만큼일 때 소비는 이만큼이고, 그럼 요게 이때의 소비점이 되겠죠. Y가 이말 때 소비점이 이게 된다. 그럼 여기서 APC를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거죠.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소비점과, 그러니까 Y 소비 커뮤니케이션 점이죠. 이거하고 원점을 연결시킨 이 빨간 선의 기울기가 바로 APC입니다. 그렇겠죠? Y분의 C니까 Y분의 C라는 것은 이 점에서 이 점과 원점을 연결하면
이게 하나의 선이 되고, 그럼 이 선의 기울기란 것이 바로 y분의 c가 됩니다. y분의 c가 되죠. 이게 평균 소비 성향, 이 선의 기울기가 평균 소비 성향입니다. 또 다른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선의 기울기가 평균 소비 성향이 되고, 다른 점, 소비가 이럴 때의 평균 소비 성향은 요 선의 기울기고, 그 다음에 소비가 뭔가 하면 이 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득이 이게 아니라 소득이 이렇게 더 높을 때, 소득이 이렇게 더 높다 그러면 그때는 소비는 소비함수를 읽으면 이만큼 높이가 되겠죠. 그럼 그때 소득과 소비의 컨비네이션 점이 이 점입니다. 그럼 소득이 이럴 때의 APC가 얼마냐? 그것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요령이죠. 동일한 요령으로 본다 그러면 이때의 APC라는 것은 y분의 c니까 이거하고 원점의 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울기가 APC가 됩니다. 즉 소득이 늘에 따라 가지고 APC가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 그러면 모든 소득을 키워가면서 뭔가 모든 점에서 이 점과 원점의 기울기, 선의 기울기, 이 점과 원점을 선을 긋고 기울기를 보면 됩니다. 이 기울기. 여기서는 이 기울기, 여기서는 이 기울기, 요 점에서는 요 점과 원점의 기울기, 여기서는 요 점과 원점의 기울기 쭉 되죠. 그러면 이 기울기라는 것은 y가 늘에 따라 가지고 기울기가 점점점 완만해지죠. 원점하고의 선의 기울기는 점점점 완만해집니다. 완만해진다는 것은 기울기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의 증감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소득에서 저축하는 비중이 높아지므로 APC는 하락한다. 기울기는 완만해진다라는 것은 APC는 하락한다. 자, APC가 평균 소비 성향이 하락한다. 평균 소비 성향이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은 저축의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저축의 비중이. 자, 뭐 다른 식으로 본다 그러면 45도 선을 그어보면 더 확실해요. 45도 선을 딱 그어본다 그러면, 자, 이 교차점에서 뭔가 하면 그게 소득과 소비가 같은 지점이고, 그 45도 선이 지나고 나면, 교차점을 지나고 나면 결국 이 차이 높이가 바로 저축입니다. 저축은 갈수록 많아지는 겁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이제 어느 차원에서 보냐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동시점에서 사람들 간에 쭉 보면 저축률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 저축률이라는 것이 1 빼기 APC입니다. 아니면 그냥 APC를 봅시다. 평균 소비 성향을 보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평균 소비 성향이 높고 부자일수록 평균 소비 성향은 낮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평균 소비 성향이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저축할 돈이 없죠. 저축할 돈이 없으니까 그냥 다 쓰는 겁니다. 다 쓰는데 소득이 아주 많다 그러면 쓰고도 많이 남죠. 그러니까 저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축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소득이 많을수록 평균 소비 성향은 낮다라는 얘기죠. 낮게 되는 현상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게 문제가 왜 문제냐고 하면, 왜 문제냐 그러면, 자 이거죠. 소득이 높은 가게일수록 소비를 더 많이 한다. 소비를 더 많이 한다. 일단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많은 건 맞습니다. 절대적인 소비량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MPC가 양이기 때문에. 늘어나지만 저축도 더 많이 하는 거죠. 저축도 더 많이 한다. 그렇죠? 그래서 소득 대비 저축 비중이 더 높아지면 따라 가지고 소득이 늘면 APC는 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더 부자일수록 저축이 더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부자는 자꾸 부자가 됩니다. 저축을 많이 하니까 저축에서 뭔가 돈이 더 만들어지니까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는 것이고, 뭐 저축을 못하는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는 저축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돈은 그대로 다 쓰니까 돈을 못 모으니까 계속 뭐 이 가난한 권리를 못 벗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양계층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그런 차이는 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
그게 그 APC가 뭐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APC가 떨어진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사람들 간의 빈부를 본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충분히 다 보인다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다들 대부분 다 긍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긍정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과 소비 간에도 매우 높은 생각합니다. 소득이 소비의 주요 결정 요인이더라 라는 것까지는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자, 여기까지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차원이죠. 시계열로 본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진 문제입니다. 시계열로. 케인즈의 소비 함수를 기초로 경제학자들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가지고 소비는 소득보다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 시점에서 사람들 간의 빈부를 봐가지고는 부자가 저축을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부자가 APC가 낮고 가난한 사람이 APC가 높고 별로 저축을 못하더라. 뭐 그건 오케이인데, 그 논리를 시계열로 적용한다 그러면 점점점 그래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죠. 시계열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가지고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의 소득이 다 늘어나죠.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면 결국은 소득은 다 늘어납니다. 소득은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소득이 늘어나면 결국은 APC가 떨어지지 않느냐. 즉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가지고 소비는 소득보다 점점 더 천천히 증가한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이게 왜 문제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제 성장은 점점 더 지체됩니다. 물건이 팔려야지. 물건이 팔려야지 뭔가 물건을 자꾸 만들고 일자리가 생기는 건데, 사람들이 점점점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소득 는 만큼 뭔가 물건이 안 팔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그러면 결국은 경제는 소위 시장 경제라는 것은 소위 뭔가 하면 그 구조적으로 불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결함을 가진 경제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예측이 맞다 그러면 이제 이건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고, 더 이상 뭐 경제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유지 불가능하다, 완전히 재앙이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이런 예측은 옳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하는 겁니다. 다행히. 이게 이제 쿠지네츠라는 사람이 아주 긴 장기 데이터를 가지고 Y분의 C를 봤습니다. APC를 봤는데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이더라. 200년 전에 APC하고 현재 APC하고 차이가 없더라. 평균 소비 성향은. Y는 계속 늘어나는데, Y는 예를 들어 가지고 200년 동안 2배, 3배 늘어났는데 소비도 동일한 만큼은 늘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APC가 차이가 없던 거죠. 즉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APC는 하락하지 않았다. C는 소비하고 같은 비율로 증가하더라. 그래서 이제 다행이죠. 다행인데, 다행은 다행인데 이제 문제는 거죠. 그러면 케인즈 소비함수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케인즈 소비함수를 볼 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두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횡단면으로는 케인즈 소비함수가 맞아요. 횡단면으로는 실전 분석가 맞죠. 그러니까 동일 시점에서 사람들의 빈부 차이가 본다 그러면 케인즈 소비함수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늘수록 APC는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건 실증적인 분석하고도 맞아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시계열적으로는 그 현상은 안 맞아떨어지더라 라는 것이 이제 또 다른 이 발견입니다. 또 다른 발견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니까 케인즈 소비함수에서 이런 틀린 부분을 소위 이거를 이제 이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소비함수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배울 이제 모딜리안의 항상소득가설, 뭐 생애소득가설, 그 다음에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로 이제 제한되어 있던 소비함수입니다.